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죄송하지만은 빨간색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분들께 새로운 구독을 좀 소개해 주셔서 제가 빨리 100만 대군을 보시고 정권교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사이, 그동안에 곽상도 의원이 있을 때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이제 태국으로 나갔는데 나갈 때 과정과 관련한 의혹들, 그리고 이 사이의 이스타 타이 특혜 취업 의혹들,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특별 감사관도 임명하지 않고 일체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딱 입을 닫았어요. 그런 와중에 이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이 종종 이 사위, 그야말로 본가가 있는 양산 목욕탕 하더군요. 거기에 좀 사위가 들렸었다라는 내용을 단독 보도로 최근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쓰는데요. 이렇게 이 딸이, 그런데 지금 이 문화일보 취재에 의하면 말이죠, 이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파헤친 얘기인데, 결국은 딸이 최근에 지난해 말 입국해가지고요, 청와대 간주에서 1년 가까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아빠 찬스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딸 다혜 씨 가족이 말이죠, 지난해 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 딸이 그리고 사위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아들은 이 언론을 피해가지고요, 부모 자택에 있는 양산에 거주하다가 최근에 청와대로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태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한 이후에 관저에서 대통령 내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딸 다혜 씨의 경우에는요, 2020년 말부터는 요와 관련 매체 기사를 쓰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은 공식적인 활동은 일체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주택을 매매했던 이 딸 다혜 씨는 최근에 매입했던 주택에 실거지 않고 또다시 매각했어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 중입니다. 그래서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해서 자녀를 둔 다혜 씨가 자신의 주택은 매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거, 이거는 아빠 찬스다, 관사 테크다, 일반인이라면 이런 게 가능하겠느냐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딸 다혜 씨는요, 2018년도 4월에 남편 명의로 돼 있던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았는데 2010년도에 이 서 씨가 3억 4,500만 원에 구입한 것이 이 구기동 빌라입니다. 근데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은 지 3개월 후에 다시 빌라를 다른 사람한테 매도하고 태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태국에 머물고 있다가 2019년도 5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7억 6천만 원에 매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금년 2월에 이거를 9억 원에 팔아가지고 1억 4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냈습니다. 이러한 시세 차익 낸 거를 가지고 당시에 야당에서는 이건 부동산 투기다 비판했고요, 청와대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 거래야, 이렇게 맞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위 서 씨는요, 2018년도 3월에 게임 업체에 있던 토리게임스를 퇴사해가지고 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타이스타의 고위직으로 근무해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타이스타는 누구 거죠? 이상직이가 그래가지고 이 사위 특혜 취업, 이런 걸로 인해서 중소기업공단 이사장도 하고 또 전주에서 공천까지 받고, 그리고 회사는 내동물이 쳐가지고 500억대의 횡령 배임 혐의,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것도 지금 계속 깔아뭉개면서 시간만 가면서 천천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1심을 끝났기 때문에 2심 대법원까지 가려면요, 임기 4년이 다 되도록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야말로 봐주기 재판 의혹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래서 이 아들,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이 사위 특혜 취업 논란도 가시지 않았는데 다시 이제 청와대에서 거주하는 것이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결국은 이 아빠 찬스 썼다라고 하는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진석 대표 지금 현재 창당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창당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의 창당설, 왜냐하면 2030을 위한 청년의 꿈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당내에서 세력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신당 창당의 뜻을 내비쳤다라는 지금 분석,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진석 대표가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렇게 선을 딱 긋고 나섰습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이러한 홍 의원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에게는 지금 휴식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당분간 홍준표 의원이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이 진행자가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새로 개설하겠다는 뜻을 SNS에 밝혔다. 이것이 혹시 뭐 장당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답변하기를 말이죠. 언론이 앞서 나가 창당이니 당내 세력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나간 이야기다. 홍준표 의원이 4년 전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갔을 때에 비해서 지금 너무 달라진 환경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분석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지 대선 국면에서 독자 정치 세력화를 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본인이 홍준표 대표에게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언론이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면서 두 팀의 우려를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심사 중에 하나가요, 이준석 하면은 뭐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당신 내년에 종로에 나가? 딱 이거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지, 종로 선거에 뛰면은 지역구에 갇히기 때문에 후보 지원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너지 효과, 그 다음에 러닝메이트 효과를 말하고 있는데, 보통 서울시장 후보 보고 서울시장 후보 보고 구의원을 선택하지 동네 구의원 후보를 보고 서울시장 후보를 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나 뭐 러닝메이트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종로 뛰는 사람이 이준석 보고 윤석열 찍겠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를 지금 강력하게 예시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종로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종로 지역구를 뛰게 된다고 해서 결코 후보에게 좋은 효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서 어떤 연계 효과를 원한다면 제가 중앙선대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러면 종로에 누가 나갈 거냐? 그거는 후보와 상의해서 해야 할 문제다. 종로가 시원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선거에 나가야 되고,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전혀 새로운 인물 투입 옵션을 열어두고 있어야 한다. 누구를 투입할지를 놓고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내년 이 종로 보궐선거에서 확실하다. 그러면 좀 아무나 뭐 새로운 인물 내보내도 된다는 얘기죠. 자기같이 어떤 상징성을 갖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윤석열 보고 찍지 종로에 나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보고 후보 찍냐 이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당에서는 말이죠. 종로에 이준석 대표가 나갈 경우에는 그야말로 수가 없다는 거죠. 대응 카드가 없어서 굉장히 골몰하고 있고, 지금 제일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은 바로 임종석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정세균 총리가 거기서 연거푸 계속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죠. 임종석 실장이 본인이 나가려고 주민등록까지 옮겨놨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옮겨놓을 때 우리 마누라가 나 거기 나가라고 한다까지 해서 버텨봤는데, 정세균 후보가 딱 버티니까 못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세균 총리가 그러니까 종로 카드를 접으면서 대신 어떤 떡을 받았느냐? 총리 떡을 받았어요. 총리 떡 한 번 받으니까 너 두 번씩이나 하려고 안 돼. 그러니까 대선 후보 나오니까 표가 하나도 안 나오죠. 그래서 사실 뭐 정세균 총리 참 창피당한 것이요. 아주 점잖으신 분인데, 이거 말미가 잘못된 거예요. 정세균 총리.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는 지금은 여당에서는 말이죠. 이거 정세균 총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정권 심판론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엠만만 하면 우리 야당의 승리 가능성이 커요. 어느 지역이든지 아주 특정 지역을 빼놓고는.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나오면 아무리 심판론 크다고 해도 호남에서 심판론이 큽니까? 별로 없죠. 그런 지역을 빼놓으면요. 엠만한 데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임종석이가 좀 제일 유력한데 정세균 카드까지 꺼냈는데, 정세균 카드에 대해서 정세균 후보 본인은 그거는 전혀 거론이 대상이 안 되고 본인 눈꼽만큼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생각이 없다.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가 내년 봄까지 살아 간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엠만만한 선수가 나가면 종로도 우리 야당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뭐 종로는 뭐 추미애 얘기도 나오고 뭐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권에서 박영선이 나오고 추미애 나오고 임종석 나오고 정세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별의별 인물들이 다 나오는데요. 이 민심은 꺾기가 어렵다라는 말로 저는 대체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창당설 이런 거와 관련해서 오늘 CBS 라디오에서 누구하고 나왔냐면, 누구도 또 나왔냐면요, 현근택 변호사도 나왔어요. 현근택 여러분들 이재명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뛰었잖아요. 현근택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얘기를 했느냐, 창당의 씨앗이 보인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청년인권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창당의 씨앗이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홍 의원 본인은 선대위에 참여할 의지가 전혀 없고 청년인권 플랫폼은 틀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정당의 태동일 수 있다. 이 플랫폼이 단순히 놀이터라고 얘기하지만 여차하면 당을 만들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 플랫폼을 왜 만들겠느냐,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정리를 할 거면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요, 홍 의원을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의 가장 큰 실망은 이준석 당 대표도 만들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만들어 봤는데 왜 대통령을 만들지 못했느냐, 효능감이 없다, 이런 실망과 분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노력으로 대통령을 만들거나 대선 후보를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이제는 그 마음을 홍 의원도 알 것 같아서 국민의힘이 투팀으로 가는 시작이 아니냐고 본다. 그리고 대선 전에 창당하는 건 무리지만은 창당의 씨앗은 보인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뭐 홍준표 후보가 정치 9단이고 10단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 대표를 2번씩이나 지낸 사람인데 지금 아무리 본인이 섭섭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힘을 깨거나 또는 분열시키는 지나치게 큰, 말하자면 이 역할을, 그러한 이 역할이 아니죠, 이건 나쁜 의미죠. 나쁜 의미의 그런 일을 하겠느냐. 저는 뭐 홍준표 후보의 상식과 이 건전한 판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한 대로 홍준표 이 의원이 창당이라고 하는 이 두 팀 카드를 꺼낸 거, 이거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평가와 이런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 자, 이제는요, 이렇게 해서 이 종로 출마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홍준표의 창당과 관련된 이런 보도 평가를 해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후보의 분노와 그리고 실망감 그리고 이 고집 알죠. 그러나 창당이라고 하는 극한 카드까지는 던지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랬잖아요. 26년간 자기가 했는데 일정을, 정치 마무리를 국민의힘과 함께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정치 일정을 국민의힘과, 나를 버렸지만은 국민의힘과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함께하는 틀 안에서의 본인의 고유의 정치 일정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말 다르게 하고 행동 다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어느 정치인에 비해서도 강하게 일치하는 분입니다.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창당까지 나가는 것은 그건 아니올시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선대위 구성을 두고 윤석열 후보 그리고 또 이준석 김종인과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 국면이 지금 어느 정도나 오래 갈지, 또 심각해진 갈등으로 또 약화될지 굉장히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널A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된 신동아 장관 90주년 특별기획 20대 대선을 말한다. 여기에서요, 진중훈 교수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다시 밝혔어요. 그래서 이 사실상의 전면적인 선대위 재구성을 요구하고 기존 캠프 인력 유지 흐름에 대해서 불쾌함을 비쳤습니다. 그래서 완톱 총괄 위원장으로 맡긴 맞는데 그렇게 쉽게 덥석 받지는 않고 조건이 충족 제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조건 충족을 위해서 상당하게 알게 모르게 공개적으로도 비공개적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 그런 국면에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내용의 핵심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당심에선 상당한 격차로 이겼지만은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 11% 가까이 차이로 졌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깨닫고 앞으로 본선을 위해 어떤 형태의 선대위 구성을 해야 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런 게 예측이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이지, 지금은 아무런 그림도 보이지 않고 당이나 후보로부터 그에 관련해서 들은 바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 문제에 관해서도요, 아직은 내가 총괄 선대위원장 제의도 받은 적이 없고 또 윤 후보로부터도 그런 데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딱 잘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 같으면 선거를 책임지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선대위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하는 그림을 제시해야만이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여러 차례 대선을 경험해 봤는데 대선에 입후보하는 분들을 보면 공식 후보가 되기 전과 공식 후보가 된 다음에 사람이 좀 변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도 지금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되니까 좀 변하는 것이 아니냐. 당신 변하면 안 돼. 이렇게 분기 잡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특히 캠프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우후죽순격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자리 사냥꾼들이 지금 많이 모였다라고까지 상당히 폄하하는 표현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혹시나 대통령이 되면 무슨 덕을 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사람들만 모이게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잘 설명 못하면 후보 당선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당선이 된다 해도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에서도 많이 경험해 봤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냉정하게 판단할 것은 지금의 캠프가 자기를 후보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책무감에서 이 캠프를 갖고 대선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선대위의 전면적 개편을 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가 뭘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처음 선대위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엔 대통령 후보로서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를 제대로 해야만 지금 일어나는 재반 문제를 흡수해서 내년 본선에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비전 대시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윤석열 이런 후보의 말하자면 이 비판적 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반문재인 정권, 반문재인 정책. 이거는 뭐 분명히 우리가 알겠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반문재인 정책을 초월해서 새로운 미래의 비전에 맞는 정책이 무엇이냐, 이런 데 대해서 이 윤석열 후보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입장 제시가 있어야 한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경선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후보 나름대로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는다. 과연 어떤 인물들이 선대위 구성하는 것이냐에 대한 아주 세심한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대선을 치른다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현재 상황에서는 윤이 훨씬 유리하다고 본다. 그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시종일관 경선 국면에서도 결국은 이재명 대 윤석열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 대결로 가면 이재명이 보다는 윤석열의 승리 가능성이 확실하다. 이거를 다시 한번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재명 같이 그야말로 이 비리 혐의자가, 눈에 보이는 비리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후보로 나온 것도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당선이 된다? 이거는요, 민심의 사전에는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오늘 윤석열 총장 대장동 게이트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 최고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했잖아요. 그래서 과분하게도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우리 정치가 달라지길 바라는 당원, 국민의 큰 힘을 입은 것으로 생각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정치로 보담하겠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다. 대장동으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이런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카르텔과 싸움이 만만치 않다. 정권 교체도 중요하고 이후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게 중요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께 그런 믿음을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요, 정권 교체 플러스 보다 나은 삶, 이게 이제 알파가 추가됐어요. 그리고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대표님, 원내대표님, 그리고 당의 여러 의원님들, 또 당 사무적 관계자, 우리 당 과거 비대위원장 하셨던 분, 원로 고문들, 이런 분들과 고견을 들어서 당과 함께 선거대책 조직을 구성하겠다.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지를 모아서 기구를 출범시키고 신속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것이 특정 캠프의 선거가 돼버리면 집권 후에도 유사독재 될 가능성이 높고, 처음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 경선은 캠프 중심으로 하더라도 대선은 우리 당이 중심이 돼야 하고 당 밖에 계신 분들까지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선거 운동이 돼야 한다.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요. 4개월 대장정 승리를 위한 장정을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4개월 대장정 반드시 승리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힘을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또 중요한 뉴스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